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에 갑질을 하던 시절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하나 개발하려면 승인부터 기술 제한까지 보이지 않는 선이 늘 그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무기를 사는 쪽이 아니라 허락을 받는 쪽이었고 선택지는 늘 미국이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을 교차해서 읽다 보면 이 익숙했던 구도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미국 전투기를 왜 사지 않는지, 왜 한국을 택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는데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에이비에이션 A2Z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전투기 순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F-21을 F-35와 제니10, F-22 바로 아래인 4위에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개발 속도, 양산 가능성, 그리고 실제 시장 투입 능력을 함께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 순위에서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KF-21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유럽 항공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기체들이 한국 전투기보다 뒤에 놓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인식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해외 매체들은 KF-21을 다룰 때 더 이상 신흥국의 도전이라는 프레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생산 일정, 블록 업그레이드 속도, 그리고 무장 통합의 현실성을 먼저 분석합니다. 이는 KF-21이 실험용 플랫폼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굴러갈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6년 말부터 전력화되는 KF-21은 개발 착수 이후 15년이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F-35가 개념 연구부터 초기 운용까지 20년 이상을 소유한 것과 비교하면 이 속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해외 방산 전문지들의 시선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KF-21을 설명하며 기술 성숙도와 납기 신뢰도를 함께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성능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몇 대를 언제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중에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서 KF-21은 이미 합격점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보도 흐름도 이 변화와 맞물립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관련 연간 예산은 2024년 약 1조 3천억 원 수준에서 2025년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증가분만 따져도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단순한 기체 개발이 아니라 전용 무장 체계와 향후 엔진 개발을 위한 준비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한 것은 숫자보다 구조였습니다. 한 해 예산을 늘렸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한국 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벽을 넘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산 핵심 부품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됐고 무장 통합 승인 지연은 반복됐습니다.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역설적으로 개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에 집중해 조기 전력화를 택했고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추가하면서도 일정 단축을 선택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산업적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해외 외교 전문 매체들도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라우터는 한국 전투기 사업을 다루며 동맹 구조 속에서 기술 자립을 확대하는 드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영역에서는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하나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격 구조 역시 해외 매체들이 반복해서 짚는 요소입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블록 1 기준 약 8천만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천억 원 초반대입니다. 같은 시기 F-35A는 1억 달러를 넘어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런 숫자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중경욱 공군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시점에 KF-21이 시장에 나왔느냐입니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같은 조건으로 무기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동맹 구조에서는 판매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공백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한국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KF-21을 둘러싼 해외 보도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실험 단계를 지나 국제 질서 속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군사 문제를 넘어 산업과 고용, 기술 축적,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선택지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KF-21을 읽는다는 것은 전투기 하나를 보는 일이 아니라 한국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KF-21을 둘러싼 진짜 변화는 전투기 성능표가 아니라 구매 조건표에서 드러납니다. 해외 공군들이 비교하는 첫 줄은 이제 최대 속도나 레이더 탐지 거리가 아닙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기술 이전 범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핵심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경쟁 기체들과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립니다. 유럽 방산업계 내부 자료를 인용한 메타 디펜스 분석에 따르면 라팔과 유로파이터의 평균 인도 대기 기간은 신규 계약 기준 6에서 8년입니다. 반면 KF-21은 양산 기준 연 20대 이상 생산 라인을 전제로 계약 후 36에서 48개월 내 초도 인도가 가능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사천 생산 라인의 캐파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카이 사천 공장은 현재 FA50, T50 계열을 포함해 연간 30대 이상 조립 경험을 누적해왔고 KF-21 전용 라인 증설 이후 최대 40대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구조는 더 직접적입니다. KF-21 블록원 기준 기체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수준이며 환율 1,350원 적용 시 약 1,080억 원입니다. 여기에 초기 군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도 1,200억 원 선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라팔은 최신 계약 기준 대당 1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 달러로 한화 약 2,160억 원에서 2,430억 원 수준입니다. 유로파이터는 이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유지비 격차는 더 큽니다. 미 공군과 유럽 공군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라팔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약 16,000달러, 유로파이터는 18,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목표 운용 비용을 시간당 7,000에서 8,000달러 선으로 설정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차이는 30년 운용 기준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 차이를 만듭니다. 무장 통합 구조에서도 KF-21은 시장 논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는 무장 하나도 얹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블록2부터는 국산 무장을 중심으로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KGGB는 사거리 약 100km, CEP 3m 이내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JDAM 대비 약 3배 이상의 투하 거리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용은 사거리 500km급으로 동일 체급의 유럽산 순항 미사일 대비 단가를 3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무장 구조는 단순히 북한 대응용이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요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자유도입니다. 미국산 F-35를 도입한 국가들은 정비, 소프트웨어 접근, 무장 개조, 임무 프로파일 수정까지 모두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KF-21은 소스코드 접근 범위와 임무 컴퓨터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제 계약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로 작용합니다.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쓰는 작전 시나리오를 제3국 승인 없이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공군 입장에서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주권 문제에 가깝습니다. 엔진 문제 역시 숫자로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계열 엔진은 추력약 22,000파운드급이며 국산화 목표 엔진은 16,000파운드급 단발 기준이 아니라 쌍발 통합 추력 효율을 고려한 차세대 모델입니다. 정부가 밝힌 엔진 개발 예산 3조 3,500억 원은 단순 엔진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고온 소재, 단결정 블레이드, 디지털 엔진 제어 기술까지 포함된 항공 엔진 생태계 구축 비용입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KF-21뿐 아니라 차세대
차세대 무인 전투기, 고속 무인기, 그리고 수출형 파생기체까지 모두 같은 기술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고가 전투기 시장의 독점력이 약화됩니다. 유럽은 중간 가격대 전투기 시장을 한국에 내줄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한국은 항공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30년짜리 산업 파이프라인을 수출하게 됩니다. 부품 협력, 정비센터, 현지 조립, 인력 교육까지 포함하면 전투기 계약 하나가 해당 국가의 항공산업 구조를 재편합니다. 결국 KF-21의 진짜 전장은 하늘이 아니라 예산과 일정, 그리고 정치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미국이 막았던 길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 시장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을 축적했고 협상력을 키웠으며 산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변화는 방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 엔지니어 고용,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직업군의 폭까지 함께 넓어집니다. 그래서 KF-21 이야기는 전투기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는 나라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1월 2일 KF-21 블록2가 괴물인 이유 영상입니다. KF-21 블록2를 이야기할 때 진짜로 숨이 막히는 지점은 공대지 무장이 추가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수출 시장에서 바로 돈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있습니다. 공군이 원하는 전력화와 해외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같은 레일 위에서 굴러갑니다. 그 핵심이 개방형 임무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블록1 기체가 하드웨어를 갈아엎지 않고도 블록2 수준으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겉으로는 편한 기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비체계와 교육 비용까지 같이 줄이는 설계입니다. 전투기 도입국 입장에서는 기체를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운용에서 새어나가는데 한국은 그 구멍을 처음부터 막아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은 생존성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텔스라고 말할 때 기체 외형만 떠올리는데 블록2 이후의 KF-21은 무장을 어디에 매다는지 자체가 생존성의 일부가 됩니다. 더워조는 KF-21의 더 스텔스한 발전형 개념에서 내부 무장창이 핵심 구분점이라고 짚었고 이 변화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상상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외부 장착에서 내부 수납으로 넘어가는 순간 같은 폭탄을 들고 가도 상대가 보는 레이더 화면이 달라집니다. 그게 공대지 확장과 결합되면 상대방 공망 바깥에서 때리고 빠지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계를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내부 수납이 가능한 구성이면 미국산 계열 무장과의 호환성 논리도 더 강해집니다. 결국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구매국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도 미래 옵션을 닫지 않는 기체입니다. 블록2는 그 요구를 정면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가격 구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내 보도 기준으로 2025년 6월 추가 20대 계약이 2조 3,9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당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이 가격대는 같은 급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가 아닌데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국이 계산하는 건 기체값이 아니라 완편 전력의 총비용입니다. 무장 통합 속도와 후속 군수 지원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합쳐지면 총비용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KF-21이 강해지는 지점은 대당 가격표가 아니라 납기와 통합의 속도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KF-21 초기 40대 물량을 확정했고 2026년 말에 실전 투입으로 간다고 정리하면서 무장 조달과 개발을 병행하는 계획을 함께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 문장을 그냥 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확정 발주를 걸고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블록2의 공대지 확장이 들어오면 전투기 도입국이 겪는 전력화 공백이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공격 임무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기존 주력기의 피로도가 내려갑니다. 조종사와 정비사의 소모가 줄면 전시 지속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속 능력은 요즘 수출국들이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장 전쟁이 없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방은 국산 무장 자리파의 속도입니다. 외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기간에 전력화에 유리하지만 수출 순간마다 라이선스와 승인이라는 문턱이 남습니다. 한국이 그 문턱을 없애려면 공대공을 스스로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방산당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참여 기업으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사일 한 발을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KF-21이라는 플랫폼을 수출 가능한 형태로 완성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공대지에서 더 극적으로 터집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KGGB의 100km급 활공과 철용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개념은 한국이 공대지에서 먼저 돈이 되는 구간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신호입니다.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아니라 밖에서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미사일만이 아니라 항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의 계산 능력입니다. 블록2의 공대지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장은 창고에 쌓아두는 철덩이가 아니라 기체 소프트웨어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럿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시험은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전투기가 됩니다. 고속과 저속 영역에서 안정성을 뽑아내고 고하중 조건에서 기체와 조종사의 한계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발 문화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더 빨리 양산하면서도 더 촘촘하게 시험 데이터를 쌓는 방식은 누구나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F-21 블록2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나라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개방형 체계로 생존성과 확장성을 묻고 확정 발주와 전력화 일정으로 신뢰를 찍고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4,359억 원을 걸어 수출 통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쟁이 가까운 국가일수록 완벽한 종합 세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약점은 뭘까요? 성능이 아니라 수출 통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 롤스로이스를 전투기 엔진 파트너로 밀어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미국 엔진과 수출 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부담이 된다는 시장 인식을 같이 짚었습니다. 이건 KF-21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KF-21이 강해질수록 부품 한줄이 협상력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엔진 국산화 로드맵이 단순한 기술 자존심을 넘어 수출 패스포트로 의미가 커집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천억 규모로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고 목표는 추력과 연비를 KF-21급보다 10% 이상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기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의 결론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KF-21 블록2는 전투기 스펙 경쟁이 아니라 일정과 통제와 업그레이드 구조의 경쟁으로 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의 옵션을 사는 일입니다. 지금 외신이 한국을 붙드는 이유는 그 옵션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줄고 옵션이 늘며 운용 비용이 내려가는 패키지가 됩니다. 이게 동급 경쟁기 대비 한국의 우월성입니다. 라팔과 타이푼이 성능표에서 강한 영역이 있어도 업그레이드와 통합 속도에서 시간을 잃을 때 계약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블록2는 그 기술이 괴물처럼 빠르게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구간입니다.